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I도 하지 못하는 기동을 한국이, 그것도 신기에 가까운 대기록을 세우면서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우리 공군 조종사가 3KM 상공에서 불과 손바닥 한 뼘 차이의 오차만을 허락하며 엄청난 명중률을 보이는 등 그야말로 퍼펙트 탑건이 탄생한 건데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자국의 조종사들의 부끄럽고 참담한 조종 실력을 꽁꽁 감추려 안간힘을 쓰며 한국을 부러워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검은 돈으로 조종사 빼내기에 골몰하고 있다는데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 최고의 명사수에게 부여되는 올해의 탑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군 제11전 투비행단 소속 F-15K 조종사 김우영 대위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기록하며 공군 최고의 명사수에게 부여하는 탑건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19일 우리 공군은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을 열고 김 대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습니다. 김 대위는 네로라는 조종사 200명이 출전해 공중사격 실력을 겨룬 끝에 탑건에 등극했는데 특히 가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뚫고 목표 지점으로 들어가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공대지 폭격 부문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기록한 공대지 폭격의 오차는 손바닥 한 뼘 길이인 15cm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해 공군은 그야말로 최고의 정확도를 선보인 것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2020년 고등비행 교육을 수료하고 영공방위 최일선 부대인 11전비에 배치됐는데요. 그는 주 기종인 F-15K 517시간을 포함해 총 718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와 대규모 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 등에 참가해 실전 기량을 쌓았습니다. 또한 주변국이 한국방 공식별구역 KADIG를 진입했을 때에도 대응 출격 임무를 완수하는 등 현재는 영공방위 최일선 부대인 공군 제11전 투비행단에서 작전 편대원으로 조종사들에 대한 승급, 재자격, 자격 부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중사격대회는 공중사격, 공중투하, 탐색구조, 항공정찰 등 4분야로 나눠 진행됐는데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한 정찰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10년 만에 항공정찰 분야가 부활했습니다. 김 대위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건 선배들의 경험과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덕분이며 항공기와 무장을 완벽하게 지원해준 정비무장 요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우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전투 조종사로서 주어진 환경과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로 최신 교범과 비행 절차를 늘 연구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출격해 압도적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믿음직한 조종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군의 현재이자 미래의 주역인 우리 조종사들은 강도 높은 실전적 전투 훈련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며 엄청나게 배아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중국의 공군 조종사들의 실력이 참담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중국 조종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례는 간단하게 나열한다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2015년 11월 중국 공군과 태국 공군이 태국 코라트 공군기지에서 합동훈련을 했던 일인데요.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양국의 첫 합동훈련이라 미군과 훈련하던 태국군이 중국군과 훈련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뒤늦게 당시 진행한 모해 공중전에서 중국 공군이 태국 공군의 0대4로 참패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1년이 지나고 영국 군사 전문 매체에서도 이를 보도한 적이 있지만 중국군이 묵묵부답으로 일관에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최근 중국 공군이 참패한 이유가 공개되며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매체 더웨이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영웅시험 파일럿이라 불리며 시진핑에게 훈장을 받았던 리중환은 한 강연에서 2015년 중국과 태국의 연합훈련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당시 최강부대로 불리는 남파텐 소속의 수호이와 젠 전투기 등을 출격시켰으며 태국에서는 최신 JAS-39CD 그리펜 전투기가 출전했습니다. 결과는 4대0 중국 공군의 참패였는데 축구 경기 결과도 아니고 어떻게 태국에 지느냐는 논쟁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크게 일었습니다. 당시엔 이를 두고 노후 전투기를 보낸 결과가 아니겠냐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분석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런데 리중환은 중국 공군의 문제점을 따지며 단순히 전투기 성능 차이만은 아니라고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당시 30km 이하 근거리에서 태국 전투기의 명중률은 12%였는데 중국은 86%로 훨씬 높았지만 중거리에선 태국 명중률이 64%로 중국의 1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한 50km 이상 원거리에선 태국이 명중률 24%를 기록했지만 중국 공군은 제로였다고 합니다. 당시 태국 공군은 근접전을 피해 먼 거리에서 성공에 나선 후 치고 빠지는 작전을 구사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진행된 중국과 태국 공군이 공수를 나눠 실시한 합동 방공작전에선 중국과 태국 공군의 실력 차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중국이 방어를, 태국이 공격했는데 중국은 적의 요격기에 거의 위협을 주지 못한 채 상당수가 적기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이어 중국이 공격을, 태국이 방어에 나섰는데 중국은 태국의 방어선을 뚫는 데 애를 먹었고 전면에 나선 요격기가 쉽게 태국의 공격을 받아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으며 공방을 섞은 혼합작전 땐 중국의 방어력이 취약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리중환은 당시 패배의 원인은 중국 공군 파일럿들의 문제라고 꼬집었는데요. 중국 공군 조종사들은 정면 위협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측면 위협에 부주의했고 돌격기와 적기 소탕을 맡은 비행기 간의 전술 배합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 파일럿들은 기동 회피가 맹목적이었고 전장 정보를 장악하지 못했다며 적기가 서로 다른 거리에서 쏜 유도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할지 판단도 정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공군의 제-11 전투기가 야간 비행하는 미 공군 B-52 전략 폭격기 아래로 초근접 비행을 했다 사라지는 영상이 공개됐었는데요. 당시 제-11 전투기가 공격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동을 못해서 주변에 폭격기가 있는지 인지를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앞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공개한 38초 분량의 영상에는 제-11 전투기가 B-52 전략 폭격기 날개 아래 3m 이내까지 접근했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미 사령부는 중국 조종사가 안전하지 않고 전문가답지 않은 방식으로 비행했다며 중국 조종사가 충돌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접근해 두 항공기가 충돌할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방부가 최근 1년 반 동안 발생한 중국 전투기의 근접 비행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중국은 또 한 번 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은 180차례 이상 초근접 비행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중국은 자국 조종사들을 AI와 훈련시키고 있지만 중국 AI 기술 수준도 낮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AI 기술 수준이 너무도 처참해 중국 조종사한테 패배할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조종 전투 능력을 높이기 위해 AI가 조종한 전투기와 모의 전투 훈련에 나섰지만 AI 구동 전투기가 격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여단 비행단장 팽거유의 전투훈련 소감에 따르면 AI 적수를 물리치기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여단 비행단장 팽거유의 전투훈련 소감에 따르면 AI 적수를 물리치기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금씩 더 나은 실력을 발휘해 인간 조종사를 물리쳤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 조종사를 돈으로 유혹하며 빼오기로 결심했는데요. 스파이 심기는 물론 이로 인해 한국도 조종사 유출 문제가 발생하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역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약 1,700명으로 대위가 780명, 소령이 54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F-15K 등 우리 군 주력 전투기 조종사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조종사들이 매년 100명 안팎으로 군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련한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략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양성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키워놓은 조종사가 결국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 공군에서도 조종사 부족 문제와 더불어 조종사 유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 공군은 중국의 검은 돈에 이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군인들에게 연간 $50,000, 우리 돈 6,500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은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미군 조종사들이 중국과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는 중국군의 항공 전술을 가르쳤다가 체포된 전직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가 훈련 제공 대가로 10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데니얼 듀건이 중국군 훈련으로 1회 9,500만 9,900달러씩 총 12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불받았으며, 이외에도 공범 8명이 중국군 조종사를 상대로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6월 미 정부가 중국 기업 31곳을 무더기 제재한 가운데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상당수가 서방을 비롯한 나토 자원을 중국군 조종사 훈련에 활용했다는 분석입니다. AVIC 612 연구소의 경우 중국군 지원을 위해 미국산 물품을 획득하고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대공 미사일 제조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30명에 달하는 영국군 조종사들도 중국으로 넘어가 인민해방군 훈련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중국이 훈련된 조종사를 데려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최근 더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고도의 훈련 과정을 거쳐 갈고 닦은 기량과 경험을 보유한 소중한 전략 자산인 우리 조종사들을 중국에게 쉽게 뺏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발전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 적국들의 반응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 테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국들은 KF-21 전투기의 기술 발전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 및 열등감은 물론 어떻게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중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바로 중국인데요. 제20 전투기의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군사 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던 중국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고바등각 비행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인민일보를 인용해 국영 언론이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의 비밀 설계도를 훔친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테요. 이런 반응은 비단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F-3 프로젝트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잠정 중단했는데, 옆나라인 한국에서 KF-21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내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형 우익 언론 요미우리에서는 한국이 가진 기술 수준으론 절대 이 정도 성과들 낼 수 없다며 KF-21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 기술을 빼돌렸는 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도 1990년대에 개발된 F-2 전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가 일본의 한 단계 미친 6등이었는데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15위로 한 단계 상승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한국보다 2단계는 낮은 7등을 기록했는데요.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이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이며, 군사력 순위가 하락한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자신들 아래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KF-21이라는 초음속 비행 이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적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등시에 갖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의 콤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종간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지를 확보했다는 카이의 답변도 나왔는데요. 초음속 비행부터 시작해 블록 2 형태의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는 짧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KT-이릉비를 시작으로 T-50과 FA-50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은 자곡자곡 기술력을 정립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KF-21 전투기인데요. 한국은 국방부와 공군, 해군 그리고 국방부 연구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항공체계 연구를
비밀리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 3계획까지 모두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이미 패닉에 빠졌는데요. 사실 KF-21의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하여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KF-21에는 7영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천룡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미사일 탑재를 완료하였고 블록 1의 초도 생산 이후 곧바로 KF-21의 스텔스 버전인 블록 2가 등장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블록 1이 배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블록 2보다 한 단계 진화된 공대지, 공대함까지 가능한 스텔스 버전인 블록 3화, 가오리 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 KUS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KF-21 사업 초장기인 2014년 당시에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21 블록 1에 이어서 블록 2에 관한 개념까지 구축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당시의 블록 3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 승인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곧장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해지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5.5세대급에서 일부 6세대급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 한층 더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KF-21 전투기 성능은 이미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F-22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을 지녔는데요. F-22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제작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F-22 제작의 주 계약업체로서 대부분의 기체의 무기 시스템 최종 조립을 맡았고 프로그램 파트너인 보잉은 날개, 기체 항공전자 장치의 통합훈련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1997년 첫 비행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스텔스 성능의 민첩한 기동성과 테이터 링크 등 막강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해외에선 미니 랩터라고 불릴 만큼 유사한 형상을 지녔고 이는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염두에 둔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최첨단 무기의 기술 개발 기간만 최소 5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물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블록 3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이미 한국은 기술 개발을 거저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활용해 KF-21의 블록 3화,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장비들, F-35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 광학 조준 장비 등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했고 마침내 필수 부품들까지 습득하고 있습니다. KF-21은 라팔과 유로파이터와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도입된 것은 물론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재, RAS 기술을 적극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6세대급 항공장비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알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인 겁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는데요.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꼽습니다. 그런데 스텔스의 성능을 깎아먹는 더 큰 요인들은 따로 있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경감시키는 요소에는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투기를 덮는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이가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붙이는 재래식 방식의 스텔스 형태를 비효율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KF-21의 경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부리는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KF-21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봐도 무방하며 세계 군사력 5위의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HD 현대증공업이 만재 9.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상세 설계를 거저 초도함 건조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KDDX 구축함에 대해 궁금증이 많고 기다린 분들이 많은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에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홍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DDX 구축함은 기존 만재 8,500톤급에서 9,000톤급으로 더욱 커졌으며 그만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KDDX 구축함과 한국 해군의 대참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7일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방위사업청과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DDX 기본 설계 종료식을 가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0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DDX 기본 설계를 수주해 설계에 작수한 지 36개월 만입니다. KDDX는 현존 최고 성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 필적하는 미래형 함정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테 대한민국의 자기전략 자산으로 운영될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완료한 KDDX는 완전 전기 추진 방식을 설계에 적용했는데요. 국내 함정 중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를 적용했고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는 세계 최고급의 25MW급 초대형 추진 전동기가 탑재되었습니다. 게다가 병력 절감형 플랫폼을 구현했는데 첨단 자동화 전동화 기술을 적용해 탄약 이송 자동화 설비 및 스마트 브릿지, 자율 운항 기술 기반의 함정용 첨단 항해 보조 시스템 등이 적용되었는데요. 특히 KDDX 기본 설계의 HD현대중공업은 함정과 연구개발 장비 간 통합 성능을 실현시켰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두함 체계 통합 역량을 토대로 방위사업청 등 20여 개의 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함정의 전투 성능을 극대화시켰는데요. 박용열 HD현대중공업 특수사업부 전무는 HD현대중공업이 지난 50년간 해군의 선도적 함정 개발을 수행해온 경험과 한국형 함정 개발을 완료하자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기본 설계를 근간으로 KDDX는 대한민국 함정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K함정의 플래그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DDX 구축함은 기본 설계가 성공적으로 끝내고 실제 건조를 위한 개념을 정립했으며 상세 설계를 통해 구현해 나갈 예정인데요. 현재 하나오션의 수상함 설계팀은 사실상 HD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KDDX 구축함 상세 설계 역시 HD현대중공업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KDDX 구축함은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공 능력에 특화되어 분석을 많이 했으며 전 세계 해군의 수상함 중 최상위급의 대잠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수상함의 대잠 능력까지 보유하려면 대략 3가지 장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선제에 고정된 함체 소나와 HMS, 길다란 줄같이 생겨 함선이 끌고 다니는 예인식 소나 TASS, 배에서 줄을 달아 깊은 바다로 내려서 탐지하는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 VDS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깊이 탐지되고 함정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인데요. 현재 예인식 소나와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탑재하는 함정은 정조대왕급 구축함과 KDDX 구축함 두 종류밖에 없는 테 아쉽게 세종대왕급은 후방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장착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KDDX 구축함이 건조가 모두 완료된다 하더라도 한국 해군에선 구적의 함정만이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장착한 함정을 보유하게 됩니다. 서해는 바다가 얕아서 기존 음탐기 체계로도 문제가 없으며 남해 역시 기존 함수소나와 신소재로 개발한 다기능 선배열 예인소나면 만족스러운데요. 문제는 수심이 깊고 한류와 난류가 교자하는 동해입니다. 연안함대의 주력인 호위함들이 다기능 선배열 예인소나만 끌고 다니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동해 환경상 기존 한국 해군이 보유한 수상함용 소나로는 200m 이하 수심에 있는 잠수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선체 고정식 대형 저주파 소나와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인테 두 체계는 무게만 30톤이 넘습니다. 다기능 선배열 예인 소나는 구조적 특성상 바다 깊이 내려보내지 못하는데요. 그렇기에 정조대왕함 건조 시 선제 고정식 대형 저주파 소나를 탑재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에서 도크를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서방권에서는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하려면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개발한 탈레스제 CAPTAS를 사용해야 하며 고성능 버전의 경우 무게만 34톤인 퇴요. 고정식 대형 저조파 함수 소나와 가변심도 소나를 같이 통합한 함정은 정조대왕함이 유일합니다. 미 해군의 스텔스 구축함인 주말트급도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하지 않았으며 장비를 통합하려면 배수량이 최소 6영톤 후반은 넘어야 하고 선제 후미에 상당한 공간을 배정해야 하는데요. 배수량 7영톤급인 미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이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할 수 있는 기본 배수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 해군의 알레이버급 구축함도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컨스텔레이션급을 새로 만들어 배치하고 있으며 알레이버급에 장착하려면 함정을 재설계해야 되는 테요. 그래서 한국 해군이 보유하거나 미래에 보유할 함선 중 동해에서 제대로 된 대잠전이 가능한 함선은 새로 배치될 정조대왕함이나 개발 단계부터 정조대왕함과 동일한 대참 장비를 갖추게 KDDX 구축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한국 해군의 수상함 중 동해에서 제대로 탐지할 수 있는 함선은 아직 없는데요. 그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을 60%로 줄이는 대신 중량과 체적을 절반으로 줄인 CAPTAS-1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 LIGBIX1이 라이센스가 아닌 더 소형화로 설계되어 새롭게 만들고 있으며 이 0톤급 이상 함정에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작아졌는 퇴요. 그래서 필리핀에선 호세리자맘에 VLS 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조 시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 시스템 공간을 확보해 건조했으며 울산급 배치 3도 통합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아무리 정조대왕함과 KDDX 구축함이 대잠 성능이 좋아도 동해 해상분계선에 바짝 붙여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인 퇴요. 그렇게 동해에서 작전을 펼치기 위해 부담이 없는 것이 울산급 호위함입니다. 울산급 배치 3는 16셀의 VLS 시스템만을 장착했기 때문에 다목적 작전 수행 능력에서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울산급 배치 3에도 예인식 가변심도 소나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톤수를 불 때 울산급 배치 4는 배수량 1,000톤을 늘려 대잠 능력과 대공 능력을 확대시켜 다목적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아오는 적 대함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국산 해공 요격 미사일의 세부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수면 위를 낮게 스치듯이 비행할 수 있는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신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을 증강하고 있어 해군 같은 함대공 요격 미사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은 최근 국산 함대공 요격 미사일 해궁의 첫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발사 및 요격 성공 영상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실제 품질 인증 사격은 지난 2021년 12월 이뤄졌지만 기품원은 최근에야 세부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품질 인증 사격은 미사일 등이 실전 배치된 뒤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품원은 두 발의 해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모두 표적에 명중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영상에서 해궁은 해군 신형 호위함 대구함에서 수직으로 발사된 직후 90도로 방향을 틀어 낮게 날아오고 있는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발사 직후 수직으로 꺾어져 요격하는 모습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궁은 적 고기동 대함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측 추력기를 활용한 급속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측 추력기는 천궁이 국산 요격 미사일 등에도 장착돼 있으며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 순항 미사일이 발사 직후 90도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 뒤 비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해궁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617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 ADD과 LIGNX1 등이 개발했습니다.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km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 순항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데요. 해궁은 2021년부터 대구함과 마라도함 등에 배치됐으며 신형 호위함, 차기 한국형 구축함 KDDX 등에 2036년까지 7,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배치될 예정입니다. 길이 3.08m로 한 발당 가격은 10억가량입니다. 함정에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에 4발씩 탑재됩니다. 해궁은 음속 이하 속도의 아음속 대함미사일은 물론 마하이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궁이 초음속 대함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이중 탐색기 등 정밀한 유도장치 덕분이다. 해궁은 무선 주파수 RF,
연령상 IIR 탐색기가 함께 장착돼 있습니다. RF 탐색기는 미사일 앞부분, IIR 탐색기는 미사일 앞쪽 측면에 부착돼 있습니다. 특히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을 활용해 적 미사일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 직접 요격 히트-킬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군과 수중 유도무기 중어뢰 II 범상어의 2차 양산이 본격 시작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해군 및 범상어 2차 양산을 위한 통합 착수회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작년 12월 LIGNX1과 해공 3,508억 원, 범상어 3,198억 원 등 총 6,700여 원 규모의 2차 양산 계약을 각각 체결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공은 함정을 위협하는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함정방어 유도무기로서 미국 레이시온으로부터 도입해 운용 중이던 RAM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국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또 범상어는 원거리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는 수중 유도무기로서 2019년 국내 개발에 성공한 무기체계입니다. 범상어는 기존 중어뢰보다 속도 탐지 능력 및 사거리 등이 향상됐습니다. 두 무기체계는 작년까지 1차 양산이 진행됐고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및 야전 운용 시험을 거쳐 최초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해공은 앞으로 2차 양산을 통해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에 순차적으로 탑재되며 함정 생존성과 직결되는 근접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범상어는 해군 잠수함 장보고 IIIII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적 잠수함 수상함에 대한 원거리 공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민규 방사청 유도무기 사업부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유도무기를 적기에 생산에 전력화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첨단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높은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인 네이버 뉴스 네이버 누즈에서도 이 소식에 크게 기사를 내며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해군과 범상어의 본격 2차 양산이 시작된 가운데 특히 최근 해군의 사격시험 장면이 이례적으로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시범 사격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 이번에 방사청이 공개한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오늘은 최근 공개된 해군의 놀라운 시범 사격 장면을 전달드리며 해공이란 무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과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해공 품질인증 사격시험 성공 장면이 이번에 방사청을 통해 최초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품질인증 사격은 성능이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해공 미사일이 대량 양산으로 가는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발사 시험은 해군에 배치된 대구급 차기호 위함에서 실제로 발사가 진행됐으며 1차, 2차 모두 성공했는데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 해공이 드디어 위용을 드러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지며 해군 함정의 기본적인 방어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해군의 실사격 모습을 직접 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방산업체들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해군의 우수한 품질을 검증해 낸 것입니다. 이 영상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름도 멋있는 해공. 격추 장면을 보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진짜 시원시원하게 명중시키는 목표물을 향하는 포물선이 너무 아름다움. 30여 년 전 고속정 탔던 수병으로서 감회가 새롭고 해군과 방사청 관계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해공 개발 관계자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개발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이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해공이도 개발 중이라는데 LSAM 해상형을 비롯해 모두 성공적으로 전력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해공은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유도무기로 대한민국 해군에서 운용 중인 RIM-116RAMROL LING F레임 미설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과거 우리 해군은 함대공 미사일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며 레이시온사의 SM-2 스탠다드, RIM-7C 스페로, RIM-116램을 각종 함정에서 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산 함대 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해공 개발 프로젝트 SAAM을 착수한 지 7년 만에 결국 해공이 탄생하게 됩니다. 해공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고고도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LSAM과 함께 해군의 모형을 전격 공개했지만 시험 발사의 실패에 양산을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로 한 건데요. 해군은 파이어 앤 포겟, 즉 발사 후 망각 방식의 함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20여 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미사일과 같은 액티브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탐지기를 장착하는 이중 탐지기 체계를 갖추며 프랑스 미카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미사일 발당 가격은 10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급의 외국산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양산에 들어갈 경우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각에서는 해군에 대해 불안한 시선들이 존재했었는데요. 과거 시험평가 과정에서 해군이 기록한 명중률이 완벽하지 않았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 요격 능력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해 찜찜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격 시험 장면을 당당히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킨 것입니다. 공개된 해군의 스펙을 보면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대규모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해군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외선 센서와 레이더 센서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지하며 추적 요격하는 이중 탐색 기능을 갖췄습니다. 즉 다변화는 해상 환경에서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해군은 크기도 작아 수직 발사관 하나에 4발이 탑재되며 특히 수직 발사 방식을 채택해 함정의 기동 상황과 표적 위치와는 무관하게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밖에도 필요시적 함정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돼 유사 무기체계 대비 방어 능력이 향상된 대공유도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마하 3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도 전격 성공하면서 해군과 CIWS-2로 더욱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SAM으로 장거리 대공 방어를 하고 해군과 한국형 CIWS-2로 중간 단계와 종말 단계 방어망을 구성해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방공 미사일 수준은 매우 처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이 자화자찬하는 55형 이지스급 구축함의 경우 크기만 크고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배수량이 13형티에 달하는 55급에 장착된 함대공 미사일이 우리 대구급 호위함에 장착되는 것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이자 최대급 수상 전투함인 55형 구축함의 함대 공미사일 실사격 훈련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55형이 함포 사격을 하는 모습은 진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었지만 함대 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실사격에 쓰인 미사일은 중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베껴다 만들었지만 가장 초기 버전인 1970년대 수준으로 복제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제 S-300의 기술을 원천으로 했지만 최신 모델이 아닌 예전 모델로 잘못 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방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정체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수준을 보면 아무리 최신형으로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럽진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부분이 있지만 현재 업그레이드된 기술 수준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편 해군은 개량 버전을 만들어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요격 기술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수준을 자신감 있게 드러낸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 군이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기로 한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의 요격탄으로 해군을 개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란 북한이 자주포와 방사포를 비롯한 장거리 공격용 화포를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 장사정포 요격 체계의 경우 장사정포 중에서도 일종의 다연장 로켓포인 방사포 요격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시 북한이 한 번에 수백 기 이상 발사할 방사포에 대응하고 주요 지역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요격탄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군을 개량해 장사정포 요격 체계의 요격탄으로 쓰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해군을 개량할 경우 이점도 많습니다. 먼저 검증된 기술을 쓸 수 있어 요격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사후 관리를 위한 부품 확보, 정비 인프라 운용 차원에서도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군은 적외선 탐색기와 레이더 탐색기를 복합적으로 탑재해 다중 모드로 표적을 추적하는 미사일이라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기존의 지대공 미사일이 있지만 함대공 미사일 해궁을 방사포 대응용으로 개량하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해궁 미사일이 해상은 물론 수도권의 방패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궁으로 인해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강화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초의 함정 방어 유도무기 해궁의 본격적인 활약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